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명백히 야당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치로 권력기관들이 한번 이번에 국감을 무력화시키자 이렇게 짜고 한 것 같습니다. 기존 아이디가 아니고 새로운 신규 아이디를 발급받고 그냥 단순히 우연히 백스페이스 2번 눌렀다가 아니고 여러 단계를 지금 접근했고요. 재정정보원 것이 그냥 싸그리 털렸으니까요.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했고요. 오늘은 이에 반박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교민분들은 다 안전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팔루에서 열리는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팔루에 왔다가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또 수색 및 구조 작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는 지금 실종자 한 분만 대회에 참석한 걸로.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이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피해가 큽니다. 우리 교민 한 명이 실종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강병기에서 이 소식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 저장장치 USB 이야기도 해주겠습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우길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말입니다. 다음 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일본 해상자유대가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배에 달고 오겠다고 고집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4부 민신문 수차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한반도 평화외교 성과 이후 변한 국정운영 지지율 변화를 살펴봅니다. 10월 1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 27일에 국회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연결해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영표 대표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밀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야당은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 본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출 이전에 재정정보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출 혹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들어간 것인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분명하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10여일에 걸쳐서 47만 건 190회 정도 이렇게 저는 그 망에 침투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속 자체가 굉장히 큰 불법성이 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뭐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게 아니고 백스페이스 키 누르니까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 이동영 작가님은? 저한테 의견 묻지 마시고. 여보세요? 예. 말씀. 여보세요? 예, 안 들립니까? 여보세요? 네, 의원님?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제가 반문을 드렸는데요. 그걸 믿으시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재부가 그 입장문을 낸 여러 그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걸 보면 일단 이 비인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을 이미 이 심재철 의원실에서 알았다라고 기재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규 아이디를 기존 아이디가 아닌, 기존 아이디는 합법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이고요. 근데 별도로 신규 아이디를 보좌관들이 발급받고, 그런 다음에 재정정보원의 공무원을 불러서 다운로드하는 방법들을 또 익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너무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재정정보원의 정보통신망이 지금 오작동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정정보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예 열람 접근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것이었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부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은 위법인 점을 알고서 접근 방법까지 다 취득한 뒤에 저는 망을 뚫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해킹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해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보통신망법의 해킹도 권한 없이 이러한 정보통신망에 침투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큰 지금 했던 일들은 훨씬 큰 그 범위 내의 것에 저는 속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재부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에 그런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떴기 때문에 제가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문을 열어놨다고 그래서 그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문을 했는데요. 그 뒤에 기재부의 입장문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지금 재정정보원의 이 정보통신망 자체의 문제 아주 보안성을 대단히 강화시켜 놓지 못한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의도적으로 침투한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심재철 의원 측은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재부 대변인 브리핑 보면 심재철 의원이 빼간 자료가 좀 중요한 자료가 많다. 특히 재외공간의 보안시설, 또 경비업체 세부 내역, 청와대 경비업체 정보까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해양경찰의 함정, 항공기 제작업체, 부품업체명, 또 정상회담 급식업체 뭐 이런 것들. 사이버 테러라든가 혹은 재외공간 테러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원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정보들 해외 공간의 그러한 그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식자재 관련 업체들의 정보들, 여러 가지 국가 주요 보안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들,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저한테 준다 그러면 저는 사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를 갖게 됨으로써 그 정보가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수도 있고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왜 이런 정보들을 갖고 가셨고 그것을 왜 돌려달라는데 돌려주지 않는지 그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심재철 의원은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겠죠. 예. 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야당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랑 전화 연결했던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지시로 압수수색이 떨어졌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고 말씀이고요. 예. 지금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부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취지냐면 지금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라든지 전국 법관들의 어떤 쉽게 그렇게 어디가 지시하고 어디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영장 발부 안 될 게 발부되고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예. 너무 영장을 발부 안 해서 지금 국민적인 비난을 온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의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범죄 혐의, 위법 혐의에 대한 판사들의 어떤 확고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발부된 것으로. 예. 박범계 의원이 오늘 심재철 의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 국조투기하면서 9천만 원을 받았다. 회의 2번 참석하고 그리고 2년간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6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이거 문제 제기하면서 역공을 취한 것 같습니다. 역공을 취했다기보다는요, 제가 참 그런 트윗을 올렸던 이유는 정말 그 법이라는 것이 이 법에도 눈물이 있고 법이 야박해서는 법 실증주의라고 해서 그건 나치의 법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스탈린주의에 또 가까운 그런 법 체계로 가는 건데 법에도 인정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그 추위에 떨었던 경호위원들에게 5,500원짜리 저 사우나 이용한 거. 저는 그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추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법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물리 해석처럼 완벽하게 정말 0.1%의 예외 없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러면 지적하시는 분이 과거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말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트윗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쪽은 9천만 원은 반납했고 그 6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이 활용했다. 특수활동비를 이제 급여로 판단한 듯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 직원들이 밥 사 먹고 뭐 사우나하고 뭐 삼겹살 사 먹고 이것은 세금이라 표현했고요. 심재철 의원님께서 받으신 그 국회의장, 부의장 시절에 그런 것들은 급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분이 바로 그 점 그거 급여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조로 나오는 것도 그 월급이라 안 하고 세배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직에 대한 일종의 그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한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장의 신분에서 나오는 그것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정말로 급여라는 그런 착오라고 표현했지만 평소 생각이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비판을 가능하겠습니다. 그 심재철 의원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 6억 원 특수활동비 공개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죠.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6억 원이라는 돈도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은 부인하셨습니다만 그 얘기를 처음에 하신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십니다. 6억 원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밥 한 끼 안 사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게 6억 원인지 몇 억 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정보가 공개가 안 돼서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STI가 9월 원래 조사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민 알 권리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가 48.2% 비공개 자료 무단 유출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가 45.2%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왜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2, 3일 더 가면 역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알 권리라고 표현하면 그쪽에 이렇게 보팅을 할 그 손을 들어줄 그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알 권리라는 것이 워낙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단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과정 전체 도대체 여기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해서 권한 없이 위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면 저는 국민들이 그 점은 동의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 노회찬 돌아가신 고 노회찬 대표님 그 삼성 엑스파일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성질의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 얘기한 것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교할 때 삼성 엑스파일의 내용은 100억 원대의 대선 자금과 검사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함께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방금 의원님께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청와대 직원들이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 뭐 바, 사우나, 횟집 이렇게 단어들이 조금 자극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프레임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이 필요하고 또 계속 설명하다 모으면은 정쟁으로 흐른다 그래서 또 결국은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바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주로는 뭐 비어 호프 뭐 이런 거고 또 뭐
그 막걸리 뭐 이런 거고요. 실제는 그런데 네네. 심재철 공개할 때 그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당부당은 뭐 더 뭐 필요하다면 더 전수조사를 지금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언가가 규정에 위반된다고 얘기할 때의 그것이 갖는 상당성, 비례성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보통신망에 위법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꺼내온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가면서까지 들어갔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례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재부가 오늘 감사원에 대통령 비서실하고 전 부처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 감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감사를 받았고요. 예. 다시 그렇게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은 크게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제가 엮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8일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저희도 생방송 도중에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큰 피해는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8일 오후 6시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이섬 부근에서 진도 7.5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이 사실 이날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앞서서 오후 2시경에는 진도 6.1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4시간 뒤에 또 7.5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훨씬 커졌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 차례 지진이 오니까 사실 7.5 정도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고 가정할 때 남아있는 건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약 6m, 최고 높이 6m에서 7m 정도가 되는 쓰나미까지 휩쓸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입니다. 아마 사고 발생 직후에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계가 늦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상황 파악이 좀 덜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현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는 현지 교민이고요. 현지 한인 소식지 발행인이신 정선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시 계십니까? 정선 씨.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정선입니다. 예. 자, 지금 자카르타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쓰나미가 덮친 곳은 팔루라고 하던 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관광객이 좀 많거나 또 현지에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곳입니까? 팔루는 인도네시아 5개 섬 가운데 하나인 슬라웨시 섬의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관광지도 아니고요. 주로 수산업과 광산산업을 주로 하는 지역인데요. 한인 동포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교민 피해는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재난재해본부 대책본부에서는 정확한 사망자 인원을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예. 하지만 긴급구조단을 SAR이라고 하는데요. 긴급구조단은 1203명이라고 사망자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는 군과 구조단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망자와 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지금까지 1203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해외 언론이라든지 지역 언론에서는 뭐 2000명까지도 나온다라는 그런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 피해는 지금 1명 실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연락 두절된 분은 다 연락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국인 실종자는 정식적으로 한 분만 신고가 되어 있고요. 예. 이 외에 빨루를 왕래하는 기업인들 중에서 몇 분이 한 6명 정도가 빨루를 왕래하고 있다라고 신고가 전달이 됐습니다. 6명 중에서 한 분은 오늘 아침 안전하다라고 그 전달을 왔고요. 5명 정도가 지금 현재 명단이 있는데 5명 가운데 3명 정도만 핸드폰이 있고요. 2분은 핸드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3명도 연락이 안 되고 있고 2명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과연 이 5명이 빨루에 사고 당시에 있었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민들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지금 한국 대사관 담당 영사가 2분이 마카사르에서 군 수송기를 타고요.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정부 당국과 경찰 당국 협조하에 구조 작업, 호텔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과연 5분의 한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 사고가 났던 그 팔루 지역은 아직 통신망이 복구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신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SNS나 전화 통화가 지금 아직까지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지역에 한 4,000개 정도 무선 송시탑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약 300여 개가 파손됐다라고 하면서 유성 전화를 300대 정도를 긴급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고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통신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일부부터 계속 한국의 영사를 좀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통신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쪽에 대사관에서 영사 2분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 구조 작업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참 호텔이 무너진 곳에 중장비가 지원이 안 돼서 거의 수작업으로 그 구조 작업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중장비가 투입이 돼서 조금 진척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구조 현황이라든지 한국인 구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물품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 비행기도 그렇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소식 듣겠습니다. 정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피해 상황이 굉장히 커서 복구도 시간이 꽤 걸릴 테고, 방금 정선 씨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피해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가 발생한 이 두 도시 인구가 28만 명, 34만 명입니다. 그리고 아예 지금 구조 작업 시작도 안 된 곳도 지금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한 400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다라고 처음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건 이제 초반에 그 해변에서 그 축제 관련 작업을 하던 해변가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희생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금 1000여 명대라고 하지만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10,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쓰나미는 예보가 어려운가 봅니다. 예보가 전혀 안 됐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쓰나미, 그러니까 7.5 강진이 나고 나서요. 쓰나미 발령을 했다가 경보를 34분 정도 있다 해제를 했어요. 해제하고 바로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 판로에서는 관측한 데이터가 없어서 인근 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비난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400여 명 정도 희생자들이 그러니까 해안가에서는 진도 7.5의 강진이 있다고 해도 무너지는 건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잠잠해지니까 아 괜찮나 보다. 아, 쓰나미 발령 그것도 경보까지 해제가 됐으니까 그냥 축제에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그분들이 일단 최초에 가장 많이 이제 희생자로 집계가 됐던 특히 거죠. 특히 이번 쓰나미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그 지진이 상하로 움직이는 지진인 경우에는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이번 거는 이제 상하 지진이 아니라 좌우 지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으로 수평으로 움직이는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 쓰나미 발생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나미 경보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측 장비를 여러 곳에 심어두고 있는데 그 상당수가 지진에 파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이 두 가지 점들 때문에 아마 이게 제때 그 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책임론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저희도 사실은 지금 대사관 영사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일단 한국인 실종자도 무사히 구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사법부 최고위층 인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처음인데 이것도 반쪽짜리 영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최고위층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 이 세 분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 재판거래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어찌 보면 최정점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정도의 의의는 있긴 한데요. 문제는 보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차량만 차량 내부만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고영한 전 대법관만 이제 주거지가 포함이 됐고 박병대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은 사무실까지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범죄가 딱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이런 게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하는 데가 어딜까요? 집, 사무실, 차. 네, 차 3개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부분,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차량만이잖아요. 근데 집은 왜 기각을 했을까? 봤더니 주거의 안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 그거는 판사님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USB 2개 확보했거든요. 그게 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집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재판부에서 또 결국은 또 제19 감사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검찰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차량을 압수수색하라 대체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꾸로 주된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거꾸로 이 차량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보통 차량을 압수수색할 때는 보통 그 안에는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한다든지 또는 이것이 차량이 범죄에 쓰였을 경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닌데 이것을 압수수색했던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이 기각 사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없는데 굳이 주거의 안정성을 해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전직 대법원장이니까 전직 대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라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압수수색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 그렇죠.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 부족하다 그랬는데 여기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압수수색 한다 안 된다가 몇 개월 동안이었으니까. 그럼요. 증거가 있었어도 집에 안 놔두겠죠. 네. 거기다가 집은 기각하고 차량만.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로 이 최고위층 이제 대법관들, 대법원장에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도지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결국 압수수색 이제 내용을 분석하면 알겠지만 별게 없을 겁니다. 별게 없으면 그냥 덮어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 많이 법의 드네요. 형평성,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른 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 안정성을 침해가 우리가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자주 나온 얘기였는데 이 주거의 안정성 때문에 아니 그러려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근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 사실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이잖아요. 예.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기 서재에 있는 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USB를 그렇죠. USB 2개가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게 어찌 된 거냐면 원래 이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라고 하면서 만약에 참고인이나 관련자들이 증거가 딴 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 가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부가적으로 붙여놨었어요. 바로 거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가져온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안 줘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뭔가 좀 다른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도대체 그런 그 영장 부과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미리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걸로 볼 때 좀 의심스럽다는 분도 계세요. 특히 이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하시느냐면은 이 검사한테는 객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악용해 보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법정에 USB 2개를 제출하는 것과 압수수색 형식으로 사실상 뺏긴 형식이잖아요. 이렇게 뺏긴 것과 다르다. 예,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좀 꼼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USB 2개 관련해서 지금 오늘 기사들 보니까 뭐 스모킹건으로 작용하나 뭐 이런 제목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나 아닙니다. 예,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별거 없을 겁니다. 이거는 양세 전 대법원장하고 변호사가 저희 서재 그 USB 2개 있는데요. 미리 얘기해서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양세 대법원장도 대법원장 정도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법의 초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본인이 자진해서 줬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네,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수사 협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갑니까? 압수수색했어. 그 다음은 조사가 어떻게 돼? 이제 압수수색해서 압수물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간에 압수물이 없는데 압수물 분석.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분석을 해야죠. 갖고 온 거는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간에 이제 관련자들 진술 확보한 것들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이제 부를 수 있겠다. 이제 검찰에서 그 정도가 되면 지금 요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이 네 분의 대법원장 포함한 대법관 3명이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검찰이 이 법원에 어찌 보면 사실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거의 협조를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난관을 뚫고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했을까. 이제 거기에 이제 성패가 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그렇죠. 다 압수수색 기각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소환조사는 뭐 법원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들이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면 되는데 증거가 있어요. 부르죠.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럼요. 이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증거는 갖춰놓고 불러서 조사를 해야지 와서 이거 하셨습니까? 안 했는데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왜 뭐 소환을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데 소환을 하려면 특히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저명한 인사들을 소환할 때는 일단 카메라 앞에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보통 소환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검찰도 지금 당장 이번 달 안으로 소환이 끝날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안 하고요.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 느긋하게 시간 잡고 천천히 하나씩 모아서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죠. 자유한국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조직 강화 특위 구성을 발표했는데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전원책 변호사는 할 마음이 없다. 다만 정권을 주면 생각해 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권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정권을 주는 걸로 사실상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김용태 사무총장이 이제 위원장을 맡는 이 조강특위가 김용태 위원장 보니까 사실상 확정됐다는 취지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3고처려 가래 10고처려를 했다. 근데 결국 이 조직 강화 특위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 물갈이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외부 인사 관련해서는 본인에게 전권을 달라라고 일단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케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이제
저는 전원책 변호사를 폄하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전원책 변호사가 들어와서 지금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라고 봐야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들은 다 일가 사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협위원장들은 홍준표 대표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친홍이 많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전원책 변호사가 들어와서 정권을 진다 그러면 네. 물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그러면은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칼 안 쓰고 소위 말하는 차도살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원책 변호사가 모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을 잘라도 온 국민이 박수를 칠 수도 있고 60명을 잘라도 안 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혁신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에 상당수를 자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맡기겠다. 국민들에게 맡기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말이 그동안 이 자유한국당, 그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웰빙 정당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 이참에 이 책상 물림들 모두 내쫓고 전투력 있는 사람으로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대적인 어떤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고 또 물갈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하나만 더. 최근에 친박 의원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만나가지고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친박 쪽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수 쪽에서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면 황교안 전 총리 인기가 꽤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세워서 대표로 만들고 그럼 본인들도 이제 명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황교안 총리가 바로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럼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봐야 만신창이만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대권을 꿈꾼다 하더라도 와서 지금 괜히 섣불리 미리 등판했다가 선발 투수 나왔다가 말로 없는 맞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친박계 의원들의 그냥 꿈으로 돌아 끝날 황교안 총리가 대권의 꿈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주변 평가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다 그냥. 그리고 맷집이 맞아요. 약하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글쎄 그 뜻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7시 정각에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